네, 일부 야인스톡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변이 바이러스 속출 코로나19 현황 알아보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억 2,005만 7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65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지만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데요. 국내에서도 하루에 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영국과 남아 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30건 넘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제약사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2호 국산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조건부 허가 및 임상 3상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나파벨탄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또한 시젠이 변이 바이러스들을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해서 전 세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는 시젠과 함께 진단키트 관련주가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 치료제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2021년에 봄이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정말 딱 1년 전에 작년 딱 이맘때였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동안 정말 202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졌고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21년 봄도 결국에는 마스크를 쓰고 맞이하면서 코로나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정말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그렇죠? 코로나와 맞습니다. 함께. 그러니까요.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네.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저는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길어야 여름이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한 3, 4개월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년인데 아직까지 작년 뭐보다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수 한번 추이를 이렇게 봤더니 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금도 고공행진 중이에요. 보시면 저 위에 이제 파란색이 전 세계 확진자 위에 아주 올라가 있잖아요. 네. 제일 뭐 작년 가을에 높았다. 그래도 빠져도 아직도 위에 있고요. 단계를 보면 작년 봄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저기 빨간 미국은 이제 그 빨간색이 미국이 급감했습니다. 최근 들어. 네. 미국이 급감한 이유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 6천만 명 이렇게 맞았고 1차 한 번은 두 번 맞은 사람은 한 3천만 명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번이라도 맞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내에 한 1억 명을 되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루에 지금 290만 명이 맞거든요. 이제 접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에 2,900만이니까 한 1억 명 되겠네, 그죠? 그래서 1억 명 접종하고 5월 1일까지 한 번은 다 맞춘다는 네. 미국 국민들을 그리고 뭐 7월 독립기념일까지는 두 번 해서 다 완전히 그런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인구가 3억대 3억 5천 정도에서 1억 명 맞으면 3분의 1이 접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까지 맞는 그래서 3분의 1까지 접종이 되면 두 번 맞는 분들이 그러면 3명 중 1명이 접종이 됐기 때문에 네. 그중에 어떤 사람 걸려서 나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쵸, 10명이라면 그쵸. 3명 맞았으니까 백신 맞고 그중에 7명은 그중에 뭐 걸렸다가 있는 사람도 있고 면역이 자체 면역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의 사라질 차단이 수 있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빨리 지금 미국이 빠르게 접종자가 늘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이제 전망이 밝아요. 전망이 밝고 그런데 유럽은 지금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접종 중단하고 그렇죠. 혈전 때문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변이 사망자도 바이러스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지금 정체돼 있거든. 좀 보면 노아잔 수지는 그래도 정체가 계속돼 있고 그래서 또 일본은 뭐 또 1,000명 돌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아직도 300명대 있고 그래서 아직 그리고 우리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한번 보면 추이를 볼까요? 보면 네. 우리나라도 아직도 고공행진 중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요. 저 위에 작년 가을에 너무 높았지만 밑에도 작년 봄보다 지금도 높은 단계에서 오른쪽에 보면 그냥 행보를 계속하고 있거든. 계속 300명대. 400명대 나오고 그렇죠. 3, 400명대. 거리 두기가 풀리지를 않고. 그렇죠. 요즘 이제 보면 백신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 이제 많이 안이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서 내가 아무 일 없었는데 그래서 맞아요. 막 밖에 가면 요즘 진짜 많이 나와요. 무뎌졌죠, 또. 그리고 이제 많이 또 풀어주고 하니까 이제 식단으로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고 해서 그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300명대면 뭐 그냥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면 300명 우리나라 뭐 1년 한 달에 10,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확진자가 만약 300명이면 5,000만 명인데 그럼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6개월 되면 6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그러면 경제는 조금 너무 통제하면 안 좋잖아요. 소상공인도 힘들고 하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너무 속도도 늦고 여러 가지 또 아스트라제네카 또 못 맞게 되면 네. 오천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예방은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늦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래도 맞아요. 미국 백신 접종자 수가 36% 정도를 가게 되니까 이제 급감을 하게 되면 미국이 먼저 이렇게 종식을 선언한다 가을 정도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종식을 빨리빨리 이제 하나 들어가겠죠. 미국도 접종하면 이제 제약사들이 공급을 해외도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강력히 생산도 대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고비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래도 가을 정도 되면 이 지금 정도의 백신 확산 속도 되면 한 9월 정도 되면 거의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이요. 올해 9월이죠. 그럼 6개월 그래요? 남았잖아요. 네. 뭐 이제 1년 기다리는데 참 이제 6개월은 못 정말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6개월 정도는 참을 그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6만 명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가을을 진짜 네. 좋아하거든요. 네, 아, 아마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가을에는 같아요. 코스모스 향을 네. 마스크 벗고 좀 그러니까요.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풍 구경도 좀 그렇죠. 하고. 맞아요. 아, 정말 희망 사항이네요. 자,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가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현재까지는 오늘도 좀 400명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집단 감염도 많이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희망은 백신 접종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 또 코로나19 이 현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그렇죠. 뭐 맨 처음에 영국 뭐 이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뭐 오늘도 보니까 한 30명 정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나 백신으로도 또 안 잡힌다라고도 하고 또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해서 걱정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변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할까요? 감염률도 그렇고 감염 속도도 그렇고 기존 것보다 몇 배 빠르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변이가 또 그걸 또 방어가 안 되면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이제 끈질기게 변이가 출현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영국과 프랑스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아공부터 또 시작됐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럼 끈질기게 변이가 출현하게 되면 평생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살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평생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독감 바이러스를 이제 어르신들부터 우리 맞잖아요. 네. 가을 되면 9월 달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늘 맞아야 되는 거죠. 독감처럼, 그렇죠. 독감주사처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꼭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피콕 교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독감 같은 바이러스라고 확신을 한다. 그래서 독감처럼 평생 맞아야 된다고 이 피콕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자기는 확신을 한다. 그러면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똑똑하시고 아주 잘 이쪽 뭐 저명 인사가 그러면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도 해소되고 뭐 독감처럼 매년 한 번 맞는 거야. 어차피 맞으면 되죠, 그죠? 그래도 마스크 안 그렇죠. 쓰고 다닐 수 있어요. 맞으면 이제 관련된 백신을 생산하고 이런 데는 계속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그러네요. 거고 그래서 네. 백신을 이제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하는데 거기서 이익을 나눈 회사는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투자자의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 이렇게 보면 시즌도 변이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유전자 진단해서 변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PCR 기존 진단으로는 이게 효과가 못 잡아내는 거죠. 그런 변이가 것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시즌이 별로 안 올라간 거예요. 2.8%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요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에서 가장 수혜주가 뭘까 생각하면 우리나라 한 가지가 있어요. 있어요. 어떤 대박주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대박주라고.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변이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항원이 기존에 그곳에서 항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DNA를 새로 세포 배양을 해서 새로 그걸 항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항원은 유전자만 분석해서 항원 그 분석해서 그거를 바로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하는 게 이제 mRNA인가요? 그걸 네네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어요. 알테오젠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이제 하나의 우리가 네이버 가면 네이버도 인터넷 플랫폼이 네이버잖아요. 네. 네이버가 통해서 인터넷 다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들어가거든지 요 알테오젠 하는 그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을 거기 써서 내가 이 백신도 만들고 저 백신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 시간 아주 단축되듯이 여기 mRNA는 메신저 리보 헥사네를 그러는데 기존의 DNA 같은 해서 세포 배양해서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mRNA는 바이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네. 가가지고 바로 그걸로 인해서 변이가 생기면 그거 분석해서 바로 그것만 이 항염 이렇게 만들어줘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대규모 뭐 어떤 대량 생산하는 것도 소규모 업체, 소규모 시설로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임상 3상이 임상이 들어간 게 일상 들어간 게 3분기부터 들어간 게 바로 그 회사가 있거든요. 있어요? 지금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상을 간 종목입니다. 알려주실 건가요?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이요. 그러네요. 오늘 상한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 핵상계열인데 아이진은 이제 단백질 계열의 네. 이제 당뇨 관련된 허혈성 질환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 아주 임상 이상도 끝나고 해서 단백질 계열의 이제 당뇨 같은 그쪽엔 아주 잘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mRNA 임상을 가장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정부 지원받고 시작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mRNA는 이 회사 아이진이만 독보적으로 우리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이오 플랫폼으로 기업으로서는 알테오젠이 그래서 주가가 아주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진이 이제 mRNA로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빨리 해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뭐 실제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강력히 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부터 해서 아무래도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진이라는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감 주사처럼 맞아야 된다거나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즌이 뭐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조금씩 다시 들썩이기도 했고 이런 치료제 관련 모멘텀 나오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또 크게 뛰어오르기도 하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코스닥 100 중에서 마이오 HLB 생명과 콜마 베인치하고 실제로 보면 과거에 바이오 좋았던 기업들은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팔고 위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먹어서 팔고 다시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주로 이제 테마주 같으면 내가 테마주를 해서 수익이 만약에 몇천 원 벌었다. 그럼 그 테마주 같은 테마주 내려왔다가 또 사가지고 다 깨먹거든요. 그런데 1급 투자자죠. 잘 돈을 주로 번 투자자들은 팔고 그 물량을 위해서 팔고 나와서 다시 안 사기 때문에 수급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빠졌다고 주식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뭐가 나와도 쉽게 못 가는 게 모멘텀이 아주 약해진 상태다. 그 모멘텀이 약해진 거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나는 1년 뒤라면 지금 하는데 1년도 안 걸려서 이게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변이가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좀 지지부진한 안 좋고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아주 가속도로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투자는 손절가를 반드시 넣어놓고 나는 요 정도 손해는 반드시 손절하겠다. 즉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괜찮고요. 그리고 그 초보자들은 관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초보자들이 많이 위에서 만약에 시즌 같으면 30만 갔다가 지금 10만 원 왔으니까 10만 초반 왔으니까 야 많이 올라갔네. 네. 많이 빠졌네. 내려갔네. 그래서 사게 되면 막연하게 가격만 보는 거죠. 그럼 가격만 봐서 반타작이구나. 그러면 30만에서 13만 원에서 반타작이니까 조금만 한 1, 20%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주로 사거든요. 그래서 샀을 때가 최근 들어서 2월 중순에 17만 사시면 그것만 순식간 12만 내려오거든요. 그럼 또 12만 사가지고 있으면 또 순식간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과거에 20만, 30만 원 갔을 때는 시즌 같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게 해외 진단 키트에서 매출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다 분석하더라도 그것은 주가가 올라간 걸 보고 다 분석해서 좋게 분석되지. 또 내려오면 또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차트만 보고 아니면 가격 보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평가 좀 해보고 만약에 네. 이제 변이가 너무 이제 해소가 됐을 때도 만약 물렸을 때 안 팔아도 되는지까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초보자는 관심 제외하고요. 그동안 네. 살만한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면 변이 바이러스 실제 수혜주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백신을 계속 생산해서 내는 기업들 그럼 SK 바이오사는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생산하고 그럼 우리나라 생산 업체들은 실제로 백신을 계속 대규모 생산한다든지 변이도 한번 하면 실제로 백신 생산하는 업체들은 수입해서 공급한다든지 생산 업체들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관심은 지금 가장 mRNA 네. 변이 발설을 빨리 잡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 플랫폼 기업인 아이진 이런 게 관심이 아이진까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종근당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그 임상 3상가 조건부 허가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 마감 이후에는 그 조건부 허가는 실패했다라는 속보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제 임상 3상을 그래도 기다려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이 종근당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오늘 또 가져볼까요? 이제 종근당이 한 25% 갔다가 끝날 네. 때 16%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그냥 바로 상한가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 이제 나오면 근데 실제로는 안 가고 20%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아주 약하게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올라가면 다음날 넘어가기 아주 불안하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린 거죠. 요즘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작년 12월 달에도 종고당 27만 원, 20만 원대 갔다가 네. 크게 올랐다 그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단기 정말 밑에서 딱 보고 딱 사지 않고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표가 같기 때문에 목표가 박스권 상당 20만 5천 원인데요. 19만 6천 원부터 이제는 관심을 제외시키라 이렇게 저도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저도 19만 뭐 밑에 있는 분들은 19만 가면 다 파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부 야인시대 리턴즈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과 함께 또 코로나19 현황으로 인해서 또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아직 제가 퇴근도 안 했는데 벌써 먼저 자러 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죠. 2부까지 함께 하시고 저랑 같이 퇴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마스크 쓰면 강동원이다, 전지현이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봤습니다. 자, 강동원, 전지현 시청장님 2부에서도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종목 진단과 또 다른 이슈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죠. 네, 야인스톡 오늘의 두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3월 FOMC 시장 영향은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단연 FOMC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와 또 암호화폐 가격까지도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전망을 알 수 있는 점도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또 백신 보급 등이 반영된 첫 전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인데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거나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의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딱 쥐고 있는 것 바로 FOMC입니다. 이제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해서 FOMC의 좀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 FOMC 가장 좀 핫한 이슈입니다. 이제 결과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회의에서는 이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회의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이제 4%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OECD나 최근에 전망치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은 이제 5에서 6% 정도의 실질 GDP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1.8, 1.9 정도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했던 부분들도 2%에 가깝게 이제 성장률과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채권 매입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어떤 완화적인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현재도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한 600p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1.66%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제 금리의 상승세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좀 전문가님께서는 향후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올해 성장률이나 물가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지난 이제 해 대비해서 높은 기대 효과가 들어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성장률이 한 3에서 4% 정도의 실질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경제가 그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어떤 빠른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좀 매입 규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연준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조금씩 앞당겨지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점도표 상에서도 2023년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2023년까지 동결로 봤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한 번 정도 인상될 가능성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이 변경이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확실히 금리 인상 시점이 이제 확실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것 같고요. 근데 이번 3월 회의에서 이 부분이 2023년에 어떤 과반수 이상의 연준 위원들이 다 그쪽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전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12월보다 많은 숫자가 금리 인상 쪽으로 동의를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자체로서도 앞으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 점도표상 변화 없다 하더라도 6월 앞으로 있을 회의 등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경계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채권 금리에는 이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 초 정도의 자산 매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내년 말 정도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이 점도표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나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죠. 예상보다 좀 빠른 긴축 신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냐? 혹은 여러 가지 좀 완화적 스탠스 조금 예상 밖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시나리오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긴축 신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3%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3,400포인트, 13,100포인트 정도까지 빠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주 상승은 작년 모멘텀이 약해져서 하락할 걸 보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주가도 지지부진하고요. 또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긴축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네. 경기 민감주까지도 빠질 겁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럼 거의 어, 대부분 다 그렇죠. 빠진다라고 그래서 봐도 되는 거죠. 지금 긴축을 하면 얘기를 나올 때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아직 코로나 전국이고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 백신이 해서 코로나19가 뭐 이제 정복됐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에 보면 미국 공항에 뭐 복잡 난리 났다고 막 네네, 그러잖아요. 여행 수요가 예, 늘어나고 그런데 있다. 과거에 코로나 전에 그 보다도 58% 정도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지표는 경제 지표라든 이런 게 좀 좋아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도 뭐 4.6%뭐 이렇게 하고 미국도 이제 좋게 5분 올리겠죠. 올리면 그러면 그래도 작년에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에 네.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 정도 올리는 거지 하죠. 실제로 그러면 코로나 이전 보다도 과연 3, 4%대 경기가 성장하나 그건 아니거든 지금은. 그러면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점도표 중에 위원 중에 2022년도에 금리를 인상에 대한 얘기 한 사람인데 작년 12월에는 이번 3월 회의에서 2명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네, 늘어난다면. 그렇죠. 내년 말 정도면 아까 연구님처럼 말씀처럼 이제 금리 금리를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긴축에 대한 이제 연준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동안 돈을 푸는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정책위원까지 금리 결정위원들조차도 생각한다면 네.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금리 인상 빠르게 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상승은. 그래서 아마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이건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상황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렇죠. 모두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장 많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상향 조정을 하겠지만 특히나 국채 금리 관련해서 강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까가 이제 가장 네. 문제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래대로의 스탠스를 좀 유지하는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실망감이 더 클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미국 장은 그래도 조정을 좀 받을 조정을 거예요. 받는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산업재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그냥 계속 급등했었거든요. 네네. 어제 연봉을 줬지만 나스닥도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 뭐 특별한 예상 신호 대응조는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더라도 네. 어떤 이제 다시 기술적인 조정이 이제 행보 빡센 건 내려올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사실은 나오면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는 상태고 어떤 뭐 긴축에 뭐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올해는 언급 자체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 언급한다면 정말 조정이 깊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을 걸 보기 때문에 그냥 네. 견조하게 시장이 좀 움직일 거 보이고 견조하다는 어느 정도 조정은 2, 3% 조정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정상적이라는 거죠.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 역량은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결국은 개별적인 종목 장세는 지금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네.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자 그렇다면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채 금리를 좀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좀 스탠스가 좀 나온다거나 네. 이런 쪽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확실하게 좀 강하게 환영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서 네. 미국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정책적인 주력을 두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계속 이제 확인이 된다면 마지막 우려했던 이제 FOMC만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 좀 유지를 해줘야만 글로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아주 강하게 이제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기술주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서 아니면 잠깐 조정받더라도 저점이 찍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2분기부터는 다시 기술주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저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은 그동안 언론된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차익 신호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매물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완화적 스탠스가 계속 이어진다면 경기 민감주는 비중을 축소하고
지금 좋은 기술주들을 추가로 아니면 재매수를 하고 기술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기술주들은 완화적 스탠스를 간다면 어느 정도 악재도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긴축에 대한 악재도 반영됐고 네. 거기에서 실적이 1분기 실적 나올 때도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이 기술주들이 계속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미국의 기술주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미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거보다 더 큰 흐름에 보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돈 유동성도 시장이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계속 그 좋은 주식들은 잠깐 차익 매물만 실현된 거고 네. 추세의 실적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우상향되기 때문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이런 시장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예상은 좀 어떠세요? FOMC가 어떤 내용들을 좀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년에 하겠다는 위원이 한 명은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점도표가 늘어날 것이다. 네, 과거에 10일에 한 명이고 네네. 2023년 올리겠다는 사람 5명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올리겠다 한 명 더 늘어서 한 2명이다. 이렇게 또 되면 하나가 올까요? 그래서 하나 더 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각각 분분하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 올 진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아주 건강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가장 문제일 텐데 이제 국채 금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2.2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FOMC가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는다면 국채 금리 정말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FOMC가 금리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만약에 금리를 네.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게 더 나쁜 길게 보면 그렇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다 이러면서 이제 무디지거든요 금리에. 그래서 금리는 2.2%대는 당연히 올라갈 걸 올라가요? 보이고요. 네, 그럴까요? 과거 이제 2018년 전에 3%에서 10년물 거치 미국채가 3%대에서 내려왔거든요. 3%쫙 내려왔거든요. 1%까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1.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당연히 2%, 2.3%는 기본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걸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도 어느 조정이 이제 다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은 이제 정체되겠죠. 정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채권이 올라갈 거야 아마. 이제 네. 돈의 힘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경기는 그때는 지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되지 않거든요. 지금 악재로 작용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대다수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미래 이제 아직까지 2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만약 올해 말이야 내년 정도에 한번 올린다면 2023년도 올리면 아직도 1, 2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투자자들은 이걸 비관은 올라온 주식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에 대한 욕구, 즉 팔아먹는 어떤 근거를 자꾸 찾는 거죠. 그 차익실에 대한 근거를 찾기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한 그걸 가지고 내가 파는 원인이 근거를 원인 됐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팔고 또 나가고 이러면서 손이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도 주가는 더 이상 악재를 반영되지 않으면 주식 거기서 한번 크게 뛰면 네. 그때 일반 투자자까지 경기가 좋으니까 아무 걱정 안 금리 걱정 안 하고 뛰어들 때가 가장 위험한 거지. 지금은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기회지 위험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3월 이번 장이 우리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큰 장 오기 그래요?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FOMC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그렇죠. 나오든 나중에 지금이 FOMC에 기회다. 막 그때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 막 사 물리면 끝이지만 지금은 물려도 되는 구조다. 그래서 좋은 주식 물려도 된다. 많이 사셔도 되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야인스톡에서는 FOMC에 대한 좀 전망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장은 조금씩 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분명히 하겠죠. 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지금이 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좋은 주식을 또 골라서 담아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는 또 잠시 후에 동방 박사의 길에
일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FOMC 많이 또 결과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2부 야인스톡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 시작으로 뉴욕 증시가 우리 시간 10시 반에 개장을 하고요. 우리 개장 분위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32분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는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네요. 나스닥은 벌써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도 현재는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0.4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다우 지수는 상승하면서 보합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0.14%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좀 기술주들이 좀 심하게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벌써부터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나스닥에서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는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정말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이게 꺼졌네요. 자, 일단은 나스닥에서는 계속해서 좀 파란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애플도 1.58% 하락하고요. 테슬라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퓨얼셀도 3%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 제보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네요.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이프 테크놀로지스가 지금 8%로 가장 많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31%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트라타 스킨 사이언스인가요? 31%, 34%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게 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 헌팅턴 뱅크 셰어스도 1%대 상승 흐름, 트립닷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P 500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S&P 500은 최근에 지금 조금 하락하는 모습,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 종목들도 지금 종목별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종목들도 지금 많이 관망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기술주들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발표 이후의 흐름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동방박사님의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 동방박사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종목이 더 중요할 것이다, 종목 장세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동방박사님이 가시는 그 길 한번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님, 지난주에 삼성전자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 추천해 줄 종목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느 길로 떠나볼까요? 동방박사는 길을 가는데 삼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삼성을 좋아해요. 그룹주 저는 1등주를 실패 없는 1등주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1등 그룹은 삼성그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삼성그룹주 중에 또 1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1등 찾아가지고 그것만 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그룹주 중에서 성장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한 10년 동안 성장한 기업이 있고 또 이게 몇 개. 그러면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보면
제조업체가 많지 않은 제조업체 중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걸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니면 꾸준히 뭐 이익이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오늘은 삼성에서 그룹 중에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벌써 소개해드렸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모멘텀도 좋고 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성장도 뭐 이제 고성장 아니더라도 계속 좀 뭐 어떤 모멘텀 수준 모멘텀 이런 게 있을 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그룹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아직 주린이고 주식에 네. 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크게 눈에 띄었던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룹주들 사이에서 비교적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쵸?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눈에 안 띄는 거죠. 아, 만약에 주가가 막 많이 왔던 삼성 SDI라든가 눈에 띄고 그쵸. 그게 가장 눈에 삼성전자 많이 2배 띄죠. 올랐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삼성전기 네. 뭐 이런 그다음에 종목들까지. 바이오는 그정 올라와서 작년 8월부터 안 가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다들 관심 없을 텐데 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저는 이제 손실 나지 않는 구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그 평가손이 별로 나지 않는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룹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플랜트 회사거든요. 그렇죠. 이제 플랜트 회사라는 건 이제 화학 공장이잖아요. 이제 석유가 들어오면 화학 공장에서는 석유를 정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제도 하고 화학 원료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뭐 EP 뭐 에틸렌도 만들고 프로필렌 만들고 이렇게 막 이제 그 비등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석유가 이렇게 간을 통해서 가면서 열 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파이프라 간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 과정을 이제 주로 이 화공 플랜트인데 이 화공 플랜트를 얘들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럼 화공 플랜트가 거의 매출의 거의 80% 가까이를 삼성 엔지니어 화공 즉 석유 관련된 이제 수주를 받아서 건설을 해주거든요. 네. 그 엔지니어링 기술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화공은 그룹사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도 어떤 시설 정설하면 관련된 엔지니어는 애들이 하고 건설은 뭐 삼성물산이 뭐 다른 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거의 화공적 기름값이 석유 유가에 관련된 수혜가 이 종목이거든요. 그럼 유가가 좋으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또한 수주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 유가 상승 수혜주건 실제로. 그럼 유가와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률 추이를 한번 이제 차트로 이렇게 봤더니 보시면 빨간색하고 파란 검정색 있거든요. 그러면 네. 빨간색은 유가인데 저거 위에 파란색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많이 60달러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47달러 이렇게 있을 때 수주를 줄였다 이제 60달러 왔으니까 수주가 좀 늘 거 아니에요, 화공 관련.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는데 삼성 엔지니어 주가는 밑에 있거든요. 거의 동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갭 스프레드 차이가 지금 아주 커져 있거든요. 지금 밑에 그 막대 그래프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차이가 적으면 거의 동행을 하는 거고 스프레드가 크게 지금 나 있거든. 그것은 유가만큼 유가가 올랐는데 삼성 엔진 주식이 못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네네. 그 지금 보면 빨간색 위에 있고 밑에 나머지 그러니까요. 삼성 밑에 조금 있잖아요. 차이가 그죠? 이 있는데. 갭만 맞추면 수익률이 거의 3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맞출 거로 보여요. 유가가 이제 만약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유가도 올라가 있으니까 더 이상 별로 안 빠질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유가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받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올해 중요하죠. 실적을 이제 보니까 2021년도 EPS 증가율이 한 20% 나옵니다. 20%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매출 좀 늘고 영업이익 뭐 5%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순이익이 적게 나왔는데 이제 순이익까지 올해 증가가 많이 됩니다. 23%면 그래서 이익의 증가가 많이 되니까 PER 기준으로 순이익이고 PER이 나오니까 네. PER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이 우상향이 지속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꾸준히 이익이 늘어나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연말 수주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적 대비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리스크가 적은 상태. 그러면 유가가 뭐 이렇게 해서 안정돼서 어느 정도 갭을 메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도 이렇게 보면 기존에는 이제 2월 달에서는 개인들이 안 올라가니까 많이 샀다가 이제 개인들이 지치고 거의 팔았어요. 팔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들 좀 기관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나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관들도 좀 나아지고 있고요. 외국인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바닥권에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데 기술적으로도 지표를 보면 주식이 거의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 주봉안 올자. 주봉은 내 친구다. 주봉이네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셔야만 어느 정도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계속 지지부진 못 가고 있다가 지금 몇 번째거든요. 이제는 양봉이 이번에 두 번 뜨면 이제 13,800, 14,000만 돌파하면 추세로 잘 갈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전에 예상해 보면 코로나 전 가격대가 지금 코로나 전 가격대 아주 회복을 못 했는데요. 네. 보시면 이거 안 되네. 여기 잠깐만요. 자. 코로나 전에 2020년도 1월 전에는 18,000원 이렇게 놀았어요. 17,000원, 18,000원 계속. 그때보다 지금 올해는 실적이 더 잘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가격까지는 가겠죠. 그 가격이 17,000원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못 가도 17,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지는 어떤 실적 흐름이기 때문에 2019년도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가격은 마음 편하게 투자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네. 가시면 돼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7,000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17,000원으로 체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수주 이슈가 좀 나오면 그때마다 또 한 번씩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는 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말에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단 네. 말이죠. 올해 성과도 그만큼 괜찮을 것이냐가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전망도 해외 괜찮을까요? 이제 해외 발주를 이제 받는 것은 우리나라 뭐 롯데케미칼 다른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짓고 할 때는 발주해 네네. 주는데 주로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 발주를 이제 관련된 화학 회사들이 석유 회사들이 발주를 좀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유가가 발주를 그동안 받았을 때는 작년 이제 상반기가 적었거든요. 근데 유가 그때는 평균적으로 뭐 40달러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60달러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공백이 이제 엔지니어링, 플랜트, 하공 이런 발주가 공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가가 60달러 되고 앞으로 경기 회복 조금 된다 하더만 발주는 과거보다 훨씬 더 19년보다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조선에 관련된 수주가 꾸준히 교체수에 나오듯이 이 화공 관련된 발주도 나오기 때문에 네. 화공 관련된 이제 유가가 올라서 나오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이다. 삼성이 옛날에 20만 저 위에 갔을 때는 이제 계속 팔려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은 2만 원대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좀 기대감이 들어가 클 봐도 거에 되겠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를 해보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요. 삼성물산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과 함께 수소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또 이슈가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그런 수소 에너지 관련주, 뭐 친환경 관련주 모멘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아까 이슈인가요? 말씀드렸듯이 하공, 즉 플랜트, 즉 파이프 만들 막 하잖아요. 결국 수소라는 게 네, 가스, 그렇죠. 가스에서 부생수소가 이제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학 공장에서 부생수소가 나와요. 현재는 지금 부생수소만 가지고도 수소차를 충분히 우리나라에 한 15만 대 정도는 이렇게 거의 150만, 15만 대는 쓸 수가 있어요. 부생수소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려면 이제 가스로 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가스니까 플랜트, 즉 파이프하고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하면 수혜주가 앞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주는 플랜트 하공 수혜주의 1등이 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네. 수소 에너지 단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발전소에 가는 데 만들면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는 거의 압도적인 수주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의 최대 수혜주가 일단 건설을 해주니까 이 회사가 일단 들어가는 거죠. 뭐 에너지 발전단지 만들면 당연히 브랜트거든요. 그렇죠. 파이프 이렇게 보이면 다 보는 게 파이프 같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화공 브랜트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오늘이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13,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0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손절 라인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은 손절을 할 때가 아니고요. 아니면 작년 3월 때 내려가서 6,910원 찍었거든요. 6,900원이요? 910원. 아, 그다음 그래요? 바로 그래서 바닥이 11,000원이에요. 최근 들어서도 아까 네. 작년에도. 그러면 13,000원이니까 내려가면 기다려도 되지 않겠어요? 손절 안 하고. 그래서 손절하지 않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정말 단기적으로 손절한다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12,000원입니다. 12,000원, 짧게 한 12,500원이고요. 12,000 이하로는 저는 안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에 대한 염려 안 하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동방 박사의 길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길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000원까지는 보시면서 손절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유가 상승의 수혜주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해 이제 수주 모멘텀들 많이 받으면서 그에 대한 매출 또 오늘 함께 나올 거고요. 올해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동방 박사의 길 함께 걸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러면 삼성그룹주들을 세 가지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네. SDI. 이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 살까요? 저는 당연히 SDI를 사죠. SDI 살까요?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막 10배 얘기해줬잖아요. 750만 원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빠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빠져도 응. 행복할 수 있는 주식이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요? 네, 좀 더 살 수- 기다릴 아니면 수 있으니까 더 사면 되잖아요. 믿음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삼성 SDI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특히나 오늘 좀 많이 많이 빠지긴 빠졌죠. 했어요. 네, 폭스바겐에 맞아요.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떨어질수록 행복한 주식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받아갈 수 있는 담아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SDI도 함께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의 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 좀 잘 눈여겨보셨다가 수익으로 가는 길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